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채 한도 협상이 관심이 없다니요. 관심 많죠. 지금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번 주 화, 수, 목 이 세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하원 규정에 따르면 이 협상된 법안을 검토할 만한 시간이 한 72시간, 3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5월 29일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뭐 화요일 이 정도 날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다. 이 안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미국에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개발자 컨퍼런스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지 관심은 엄청 많습니다. 자, 1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범 팀장 화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네. 아유,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화남. 자, 화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 결렬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제 어제 많이 쏟아졌는데요. 과연 금리 인상은 과연 다시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전일 특징주 중에서 테슬라, 마이크론, 화이자들이 특징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들 가지고 어떤 이슈들로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징주부터 보고 싶은데 저의 욕심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 일단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그 결렬 이걸 투자자들은 매수 관점을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 왜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2016년에 이제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선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해외 주식이 지금처럼 많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네. 하면서 실시간 개표 현황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땅 따먹기처럼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자신있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2017년에 크게 수익이 나셨고 네. 트럼프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 외적인 정치적인 변수에 의한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한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조정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아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며칠이라는 시한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부채 한도가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6월 1일 X데이트 이내에 협상돼서 의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봐야 할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6월에 X데이트까지 어찌됐든 1차 협상안이 안 나온다면 시장은 한번 불안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조정으로 이어질지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시장의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제 시장도 좀 그러한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단기간 상승을 하다 보니 조정의 빌미 혹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혹은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 요 그림 한번 봐주시면 네. 어제 시장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아, 맞아요. 저도 이거 봤어요.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 예, 펜타곤에 옆에 이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유포되었는데요. 네네. 확인해 본 결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었죠.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합성 짤이라는 거 네네.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인간이 만든 합성은 굉장히 조잡합니다. 티가 나요. 예.
근데 AI가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제라고 믿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네. 그런 현혹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뭐 사실은 이 건물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펜타곤의 모습도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이만큼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단기 상승에 의해서 어떤 조정의 빌미 혹은 어떤 언제 팔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그러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퍼졌을 때 실제로 시장 출렁거렸었죠. 예. 그때가 언제였죠?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해당 사진이 유포되고 나서 시장이 좀 출렁였는데요. 이후에 다우는 마이너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나스닥은 플러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이유는 어제 이제 현재 시간으로 5시 반에 제3차 부채 협상을 네. 위한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시장에서는 조금 횡보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런 현상을 보시고 나니까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팔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심리가 좀 느껴지셨단 말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우려의 벽을 타고 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최고가를 갱신했고 S&P 500도 정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있으시고요. 실제로 고객분들도 네.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뭐 70여 개가 나올 정도, 특히 맞아요. 빅테크들이 네네. 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뭐 2배, 3배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나, 팔고 갈아타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진짜 엑스데이트까지 안 됐다, 정말 안 됐을 경우에 시장은 좀 차익 실현의 빌미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거는 항상 매수의 기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예. 네. 이거는 이제 대전제는 결국은 부채 한도는 과거 20, 30년에 있었던 것처럼 네. 결국은 협상으로 인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인데요. 뭐 많은 이제 IB 쪽에서 미국이 파산했을 때 이제 파급 효과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예, 부채 한도는 협상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 현금이 없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예, 만약에 이번 주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이 된다면 네. 일부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도 단기 대응으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현금을 쟁여놓다가 기다리다 못해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꼭 그 이후에 바로 빠지게 되는 오묘한 현상을 참 많이 겪어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해야지. 앵커님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왜요? 현금을 못 봅니다. 현금 보면 그냥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낫네요. 제가 낫습니다. 다행이다. 주식 팔아서 주식을 사는 우매한 짓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은 조금 더 얘기해 주셔야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결국은 1시간 반 동안에 회의를 했는데 1차 협상, 2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진 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 5월 달에 좀 바쁘게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를 잠깐 보시면 5월 9일 날 1차 협상을 했는데 당연히 결렬이 됐고요. 네. 지난주 이제 16일 날 2차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됐고 22일 다시 만났지만 3차 협상도 결렬이 됐습니다. 이게 되게 단기간에 3차까지 만남을 가졌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4차 협상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한데 주간 단위로 한다면 결국은 5월 말이나 6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엑스데이트가 사실 앨런 장관은 6월 1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세입 세출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셧다운과 같은 어떤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네. 절충안이 마련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진이 이제 1시간 반 동안의 협상 이후에 기자회견했던 사진인데요. 뭐 좀 분위기도 냉랭합니다. 딴 데 쳐다보고 서로. 그렇죠. 예. 네. 결론은 정치적인 발언만 나왔는데요. 뭐 합의에 이룰 것이다. 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뭐 점점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어떤 식의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결국은 공화당의 정부 지출 삭감과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가 평행선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어제였습니다. 더욱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제 어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4% 하락한 40%로 집계가 됐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가상 대결에서도 서로 45% 내외로 박빙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론조사 때마다 뭐 트럼프가 앞설 때가 있고 바이든이 앞설 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이라면 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그 전망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엑스데이트 이후에 아마 시장 조정은 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일단 엑스데이트가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디폴트가 터지진 않지만 그때부터 정부를 셧다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임금을 안 주고 아니면 그거 뭡니까? 그 국립공원을 뭐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시장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 과정에 좀 협상을 할 텐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은 엑스데이트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신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놓치지 마라.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항상 돌이켜보면 빠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FOMC 연준위원들이 어제 저도 블러드 총재가 뭐 2번 더 인상해야 된다 그래갖고 시장이 놀랄까 했는데 전혀 반응 없었습니다. 이제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 19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네. SVB 사태 이후에 은행 분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신용 여건을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성장과 고용,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기준금리를 은행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올려야 할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말 동안 금리는 동결이구나. 이게 되게 마음 편한 분위기를 보냈는데요. 그렇죠. 역시나 매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만 기다린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이제 비둘기와 매가 둘 다 새잖아요. 네네. 앵커님은 비둘기 매 중에서 어떤 새가 더 무서우십니까? 비둘기요. 역시 그러시구나. 제가 이 얘기를 반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비둘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매는 우리가 만날 일이 없거든요. 비둘기는 매일 우리가 만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푸드득 날아오르면 그렇죠. 깜짝 놀라고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매가 더 무섭지만 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건데 그걸 미리 말씀해 주고 방송을 들어오셨어야죠. 그러면 농담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매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충분한 하방 압력을 가하려면 연준이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정확한 인상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른 시간이면 뭐 6월이나 7월, 9월일 텐데요.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더 불지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여기 사진 잠깐 보시면 이제 닐 카시카리 이분은 진짜 좀 무섭습니다. 생기신 얼굴도 좀 무서우신데요. 이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약간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좀 생기셨어요. 그 DC 코믹스의 그분 누구죠? DC 코믹스의 그 신격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좀 아니면 뭐 그 옛날 미라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악당 역할을 좀 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좀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인상이 온화합니다. 좀 무서운 인상만 봐도 얼굴만 봐도 무서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7월에 다시 금리 인상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지 아니면 인상을 중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은 되게 모호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는 신호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6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뛴다고 해서 긴축 주기가 끝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7월에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줬고요. 좀 온화하게 생기신 우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하며 6월 회의 전에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여전히 많다. 연준의 긴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과도한 긴축은 의도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과도한 긴축, 즉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여성분들이 무서워하는 비둘기이지만 시장에서 좋아하시는 비둘기였습니다.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님요. 예,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 교수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판단하는데 연준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의 혼란으로 인한 신용 경색은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25bp 서너 번 인상한 것과 맞먹는다. 연준이 경제를 박살낼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21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한 실수를 만회하고자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네. 금리 인상 중단 시기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 실수했다 너. 그렇죠. 너 처음 시작할 때도 실수했고 너 멈출 때도 실수하고 있어.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어리버리하다 이런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두 명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더 이상 시장에서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일단 금리는 좀 지나간 것으로 여기서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약간은 좀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얘기 들어볼 텐데 예. 먼저 테슬라가 엄청 강합니다. 예. 저 포드 얘기를 뭐 포드와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뭐 올랐다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어제 테슬라가 4.85% 상승한 188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일 동안 13.5%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랐던 이유는 다 다른 이유인데요. 아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뉴스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고요. 13일에는 트위터 CEO를 린다 야카리노 전 NBC 유니버셜 광고 대표로 임명을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이 좀 받아들여졌고요. 16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앞으로 약간의 광고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드디어 광고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테슬라는 사실 타보면 무조건 하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승을 좀 강조를 했지 광고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광고도 시도해보겠다 얘기했고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도 올해 말에 생산해서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는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포드의 투자자의 날이었는데요. 네. 포드 투자자의 날에서 짐 팔리 포드 CEO가 한 얘기가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으로 포드한테는 약간의 부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포드가 투자자의 날을 열었는데 포드에게 예. 부정적이고 이게 테슬라에게 긍정적이다. 스파인가요? 어쨌든 무슨 내용일까요? 우선 포드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생산 목표에 대해서 전기차 생산 그러니까 생산비를 낮춰서 2026년에는 영업이익률을 8%까지 네. 맞추겠다. 그리고 연간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올해 6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른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리튬 확보 계약을 실시했고, 세 번째로 2세대 전기차로 뭐 픽업 트럭이나 밴 등과 같은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크게 2가지 때문에 테슬라한테 오히려 이게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줬다라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포드가 특정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포드 하면 우리도 이제 영화에서 보면 막 FBI나 CIA들이 타는 큰 밴들 있잖아요. 예, 그런 밴들이 가장 주요한 차인데요. 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유명한 픽업 트럭들. F150 랩터, F150 시리즈, 레인저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죠.
잘하십니다. 저 포드 차 좋아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승용차보다는 네네. 향후에는 그런 이제 좀 특성화된 상업용 차량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테슬라가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승용차 시장에서는 네. 포드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접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테슬라한테는 좀 큰 경쟁자 중에 하나가 승용차 시장에서는 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고요. 예. 뭐 진팔리 포드 CEO는 사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상업용 고객이 포드 전기차 부분에 새로운 비밀 병기가 될 것이다. 네. 얘기를 했는데 승용차는 안 하고 얘네는 픽업으로 가는구나. 근데 원래 포드는 아시겠지만 원래 포드는 상업용 차량이 되게 강점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150, 포드 150이 픽업 트럭이잖아요. 근데 그게 150은 일반인들이 타고 이게 뭐 350, 450 막 해서 뭐 650인가 아무튼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차체가 되게 커져서 그 우리나라에도 가끔 앰뷸런스 앞에 포드 써 있는 거 보이거든요.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550인가 그럴 거예요. F550인가 그런데 그 550은 그냥 그 우리 뭡니까? 공장에서 바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주문형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머리는 똑같은데 뒤에다가 이제 박스를 달면은 이게 뭐 앰뷸런스가 되기도 하고 이게 뭐 소방서에서 쓰기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상용차에서 원래 좀 두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가 보네요. 예. 그런 현재 내연기관에서 가장 자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네네. 전기차로 뛰어들겠다라고 비전을 발표했고요. 현재 이제 내연기관 판매도 계속적으로 늘려서 거기서 버는 돈으로 전기차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시장에 집중한다는 거는 승용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물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드가 네 번째로 제시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테슬라가 기존의 앨런 머스크도 우선은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대중화시키는 이유는 추후에 자율주행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구독 혹은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더 많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익을 소프트웨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포드도 우리도 그렇게 갈래 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이러한 전략을 추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테슬라의 전략이 결국은 옳구나. 테슬라의 가는 방향이 전기차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는구나 라고 시장은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테슬라에게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자기기들이 우선은 하드웨어의 유니버스를 가둬놓고 계속해서 구독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이 유니버스 안에 있는 유저들의 빨대를 꽂는데요, 등에. 모든 전기차들도 향후에는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깔아놓고 자기네 울타리에 들어온 소비자들에게 빨대를 꽂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업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뉴스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우선 그 현대기아차 얘기도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워낙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주가가 좋지만 현대기아차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진팔리 포드 CEO가 가장 주목하는 경쟁자로 현대기아차, 중국차 테슬라 세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언급이 되면서 아이오닉 5는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에서 포드 자체 기능보다 더 낫다라는 코멘트도 해줬는데요. 웰스트리트 저널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전기차 테슬라의 아성을 넘보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기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라고 기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에서 올해의 차,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 상관왕을 수상했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모방하는 거에서 좀 탈피해서 디자인 혁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조지아주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되면 미국 정부 보조금 대상도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해줬습니다. 포드가 주목하는 경쟁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무서운데 이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대차, 현대기아차 주주님들 파이팅. 현대차 기아죠? 이게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죠. 좋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짧게.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중국에서 제재가 나왔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미치는 매출 감소는 좀 작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요 판매처가 PC와 스마트폰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재고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작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의 D램만 얘기를 한 거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인데 네네.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 관련된 건 대체제가 없어서 네. 가만히 있던 거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거다인데 미국 정부가 이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어야 될지 아빠 말을 들어야 될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중국 정부의 태도가 최근에 이제 4월에 확대된 이제 중국 방청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환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것인데요. 네. 중국 방첩법은 국가안보 이익에 관련된 데이터 문서를 엿보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간첩 활동으로 정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과 관련된 정보나 내용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제 우선순위가 성장보다는 안보로 네. 간다는 것은 민간 기업보다 국유 기업이나 정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내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G7 정상회의에서도 많은 서방의 7개국들이 모여서 중국 제재안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태도가 좀 변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내용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전방위로 중국을 배제하는 거에서 조금 탈피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배제를 유지. 네. 다만 무력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를 어느 정도 위험을 관리해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는 것으로 가는 디리스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지금 물건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물건 팔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아니 그 어떻게 완전히 갈라섭니까? 그래도 적어도 애플하고 테슬라는 팔아야 되는데 야 계속 반도체 우리가 이러다가는 애플 테슬라도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디리스킹으로 가자. 디커플링 말고 너무 완고하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겠죠. 이제 중국의 이런 태도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공동부유라는 이제 철학 때문에 중국 주식만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중국 주식 조정을 혼자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중국에서부터 이제 항상 투자자들이 탈피하는 항상 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가 중국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